60대, 70대 은퇴하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퇴직금도 통장에 들어왔고 매달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 내가 딱히 흥청망청 쓴 것도 없는데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그 기분. 혹시 이거 나만 그런 건가 싶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불안해하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가가 올라서 그러려니 했대요. 아니면 요즘 좀 쓸 일이 많았나 싶었대요. 그런데 가계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딱히 뭘 크게 산 것도 없어요.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살았는데 돈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금융 자산이 약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운 가구가 은퇴 후 10년이 지나기도 전에 금융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험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절반이에요. 주변 두 집 중에 한 집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특별히 돈을 못 버신 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모으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소비 습관 6가지가 그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 안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돈이 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재정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재정 문제가 아닌 그 진짜 뿌리 말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10년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은퇴라는 게 처음에는 정말 설레잖아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오랫동안 못 쉬었으니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겠다. 가고 싶었던 데도 가고,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그 설렘보다 불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내가 딱히 무리하게 쓴 것 같지도 않거든요. 어디서 새는지 몰라서 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소비 습관 6가지는요. 대부분의 은퇴 가정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뭔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소비는 스스로 알아채기가 쉬운데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비는 문제라고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녀에게 끝없이 흘러가는 돈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 꼭 한 명씩은 계시죠. 아들이 사업 시작하는데 좀 보태줬어. 딸이 전세 구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어. 손자가 학원비가 빠듯하다고 해서 매달 조금씩 보내주고 있어.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작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돕기 시작하면 그게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연락이 오고 또 도와주고 그게 반복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부모 세대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평균 약 48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넓은 범위냐면 부모들 스스로가 자녀에게 얼마를 주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줬다 생각했는데 모아보면 꽤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거기다 명절에 주는 용돈, 손주 생일에 주는 선물,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보내주는 돈까지 합산하면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결혼 비용을 보태줄 때, 집 마련을 도와줄 때, 이게 한 번에 목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경우는 5천만 원 이상도 나가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자녀가 여럿이라면 그 배수로 나가는 거고요. 은퇴 후 10년 동안 자녀에게 나가는 돈이 평균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상인 가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설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가계부를 꼼꼼히 써보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겠어요. 저는 자녀를 도와주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자식 잘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 지원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내 노후 자금에서 얼마나 되는 비중인지, 그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내가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지금 도와주려다가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지금 내가 주는 지원의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지원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이번 달 지원 가능한 금액은 이 정도다. 그 이상은 나도 어렵다.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자녀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알면 기대를 조절하거든요. 그 대화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다 생기는 돈 새는 구멍이에요.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제, 각종 의료기기에 지출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관절에 좋다는 거 하나, 혈압에 좋다는 거 하나, 눈에 좋다는 거 하나.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마다 한 주먹씩 먹는 영양제가 생겨 있어요.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 가구의 건강기능식품 연간 지출액이 평균 약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사나 약사의 권고 없이 주변 사람 말만 듣거나 홈쇼핑이나 유튜브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비율이 60%가 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1년이면 거의 200만 원이 검증도 안 된 제품들에 나가는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셔서 좀 알거든요. 옆집 어머니가 이거 먹고 무릎이 좋아졌대. 저 아주머니는 이 영양제 먹고 혈압이 잡혔대 하면 마음이 흔들리시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아프면 뭐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누가 팔고 싶어서 치밀하게 만들어낸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60대 이상 시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국에서만 연간 6조 원이 넘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많은 마케팅이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사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진료 받으실 때 제가 이 제품 먹어봐도 될까요? 딱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사지 마세요. 이 규칙 하나만 지키셔도 불필요한 지출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조사비와 체면 소비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지면서 사회적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 지인들과의 관계를 돈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무의식 중에 생기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각종 모임 회비, 명절 선물, 고향 친구 모임, 동창 모임, 경로당 회비. 이것저것 다 합산해 보면 한 달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어떤 분들 가계부를 살펴보면 이 경조사 관계 유지 항목이 한 달에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1년이면 360만 원에서 7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최대 7,200만 원이 관계 유지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숫자 실감이 가시나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이 돈이 나가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관계를 끊으면 더 외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 관계들이 나를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지를요. 이게 절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상한선을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얼마 이상은 내지 않겠다. 모임은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나가지 않겠다. 이 기준을 내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그 기준을 이해해 줍니다. 그 기준을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그게 진짜 소중한 관계인지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있고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히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는 분들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관리도 못하면서 유지하는 부동산과 거기서 발생하는 고정 비용 이야기입니다. 많은 은퇴 가정이 시골에 땅이 하나 있어, 지방에 집이 하나 있어, 오래된 상가가 하나 있어 이런 상황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자산이기도 한데 동시에 엄청난 비용 발생원이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산세, 종합소득세, 관리비, 수선비, 이게 해마다 계속 나갑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이나 시골 토지의 경우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려면 교통비도 들고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시간도 체력도 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방 빈집수가 130만 채를 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은퇴 가정이 관리는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경우예요. 팔면 양도세가 나오고 그냥 갖고 있자니 비용이 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죽은 자산이라고 합니다. 돈도 못 벌어다 주고 팔지도 못하고 관리비만 드는 자산이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경남 고양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던 분인데요. 그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1원도 없는데 재산세만 매년 8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거기다 가끔 내려가서 관리하는 교통비, 숙박비까지 합치면 한 해에 200만 원 가까이 그 땅 때문에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언젠가 오르겠지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그냥 날린 셈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앞으로 5년 안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면 이 자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내 노후 자금에서 얼마를 가져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나면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산이라고 다 같은 자산이 아닙니다. 나를 갉아먹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 5번째입니다. 이건 요즘 더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소액이라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구독 서비스, 멤버십, 자동 결제 항목들이에요. 유튜브 프리미엄, OTT 서비스 2~3개, 음악 앱, 종이, 신문 구독, 인터넷 쇼핑몰, 유료 멤버십, 여기에 건강 관련 앱 구독까지. 이것들 하나하나 보면 월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계속 갱신이 돼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합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본인이 가입된 정기 구독 서비스 개수를 스스로 답한 평균은 3개, 4개였는데요. 실제로 통장 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동이체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가 7개에서 10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구독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입하고 그냥 잊어버린 거죠. 이게 모이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1년이면 60만 원에서 12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내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마 적지 않게 놀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언제 가입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서비스가 매달 빠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험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보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사망보험, 암보험, 각종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보험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월 보험료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보험 하나만 정리해도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절약되고 그게 10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드디어 6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노후에 더 커지는 충동 소비와 외로움 소비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 게 없다는 느낌, 내 존재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고 배우자도 각자의 일과가 있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생겨요. 그때 많은 분들이 소비로 그걸 채우기 시작합니다. 홈쇼핑을 켜놓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문 버튼을 누르고 있고 오픈마켓 앱을 새벽에 뒤지다 보면 또 뭔가 장바구니에 담겨 있고 지인한테서 연락이 오면 거절이 어려워서 계획에도 없던 모임에 나가고 손주가 오면 뭐라도 사줘야 할 것 같고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 외로움과 심심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 서울대 노인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시니어일수록 불필요한 소비가 2030%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감정 소비 또는 위안 소비라고 합니다. 뭔가 허전할 때 구매 행동을 통해 일시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패턴이에요.
새 물건이 도착하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안 지나서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외로우면 뭔가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그 채우는 방식이 돈을 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면 끝이 없어요. 잠깐 채워지는 것 같다가 더 크게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통장도 비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퇴 후의 진짜 재정 문제는 사실 재정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공허함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삶의 의미와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몸과 마음을 쓰는 활동을 정해 놓으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어도 좋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에 등록해도 좋고, 자원봉사를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이런 활동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심리적 충족감을 줍니다. 홈쇼핑을 보면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충족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구조가 생기면 무언가를 사야 한다는 충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자, 이 6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6가지 소비 습관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이게 다 열심히 살아온 흔적입니다. 자녀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려온 성실함, 새로운 서비스를 써보려는 적응력, 그리고 외로운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는 너무나 인간적인 욕구.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렇죠? 다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수입이 고정되거나 줄어들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 해드리거든요. 자녀에게도 손주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요. 은퇴 재정 관리에서 제가 늘 떠올리는 비유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내 마스크를 먼저 쓰라는 안내말이요. 처음엔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야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노후 재정도 똑같습니다. 내 재정이 건강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6가지 습관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월별 소비 3분 점검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1일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지난달 통장 거래 내역을 열어서 항목별로 써보는 거예요. 자녀 지원에 나간 돈, 건강 관련 지출, 경조사 모임 비용, 부동산 관련 고정비, 구독자 동결제 항목, 가리고 기타 충동 구매. 이 6가지 항목을 한 달 기준으로 써보세요. 처음에는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충격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숫자로 보지 않으면 절대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은퇴 가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소비 소통이에요. 우리나라 은퇴 가정을 보면 생활비를 각자 따로 관리하거나 한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간의 소비에 대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대부분 의사소통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이번 달 우리 얼마 썼네. 이 항목이 좀 많다.
다음 달엔 이걸 좀 줄여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서로 쓰는 걸 알면 절제가 생겨요. 맞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인이나 자녀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한 명과 한 달에 한 번 소비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말로 꺼낸 문제를 사람은 훨씬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소비 항목에서 각각 월 5만 원씩만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가지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죠. 1년에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붙이면 4천만 원이 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월 5만 원의 힘이에요. 대단한 절약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과 구독 서비스 하나 해지, 경조사비 기준 조금 낮추기, 이것들이 10년 뒤에 4천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말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퇴 후 재정이 어려워지는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돈 이야기를 너무 터부시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돈 이야기하는 게 보기 안 좋다. 노인이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오히려 재정을 망칩니다. 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고요. 노후에 돈 관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 것 자체가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따뜻하게 마무리해 볼게요. 은퇴 후 10년 안에 집안을 흔들리게 만드는 소비 습관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준 없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돈,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쏟아붓는 돈, 체면 때문에 지키는 경조사, 소비 관리도 못하면서 비용만 나가는 부동산, 소액이라고 방치하는 구독과 자동결제, 그리고 외로움과 공허함이 만들어내는 충동 소비. 이 6가지입니다. 오늘 이 6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어서 지난달 자동이체 내역만 확인해 보세요. 그것 하나만 해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보신 겁니다. 작은 것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 것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잘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돈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의 결과물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프지도 못하고 버텨온 그 세월의 산물이에요. 그게 잘못된 소비 습관 하나 때문에 사라지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처럼 솔직하고 따뜻하게 계속 나눌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실수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못지않게 어쩌면 오늘 영상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오늘 6가지 중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하세요.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오는 날 저는 꼭 수첩을 꺼냅니다. 74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달 25일이 되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노란 수첩을 꺼냅니다. 국민연금 30만 2천 원. 이 돈이 이번 달의 전부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약가, 반찬값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손끝이 조용히 떨립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제 현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박순자 할머니처럼 월 30만 원대 연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이 무려 230만 명이 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인 이분들의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직접 그 24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 10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삶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전 6시 하루의 시작. 경상북도 외곽 오래된 빌라 3층. 복도 끝 304호 현관문 앞에는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람도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4세는 새벽 6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눈을 뜹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몸이 알아서 일어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차피 새벽 4시, 5시면 잠이 깨 그냥 누워 있다가 밝아지면 일어나요. 할머니가 처음 하는 일은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퀸 사이즈 침대는 없습니다. 바닥에 까는 얇은 솜이불 하나. 겨울엔 그 위에 전기장판을 올립니다. 전기장판은 10년 전 큰딸이 사다 준 것입니다. 저 전기장판 아직도 잘 돼요. 고장 안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불을 개고 나면 창문을 조금 엽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할머니의 아침 의식입니다. 4월 초 아침 공기는 아직 쌀쌀합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봅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산 모양도 아파트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순서도 외울 만큼 압니다. 이 방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2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방 평수는 약 8평. 살림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TV 하나, 냉장고 하나, 선풍기 하나, 작은 밥상 하나. 처음엔 여기 오기 싫었어요.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아서. 박순자 할머니는 원래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한 작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 집은 2019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집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그 집을 처분해 세 자녀에게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몫으로 돌아온 것은 500만 원. 그 돈과 모아둔 생활비 300만 원을 합쳐 지금 이 방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서운했죠. 근데 뭐 어떡해요. 아이들도 살아야 하니까. 오전 6시 30분 수첩을 펼치는 시간 세수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는 부엌 식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노란 수첩을 꺼냅니다. 이 수첩이 할머니의 가계부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것입니다. 이번 달 4월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4월 수입. 국민연금 30만 2천 원. 기초연금 32만 3천 원 소득 기준 충족. 합계 62만 5천 원. 4월 예상 지출. 월세 22만 원. 전기세 1만 8천 원 절약해서 이 정도. 가스비 1만 2천 원. 수도세 6,500원. 통신비 1만 2,100원 알뜰폰. 약값 4만 8천 원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식비 18만 원 예산 최대한 맞추려고.
교통비 2만 원, 경조사 기타 3만 원, 합계 54만 6,600원. 이거 냉장고 고장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못 써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해. 할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국민연금 30만 2천 원으로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직장에 다닌 적이 없어서 본인 명의의 연금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적 있으신가요? 박순자 할머니에게 이 수첩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의지의 증거입니다. 오전 7시 아침 밥상 할머니의 아침밥은 단출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지난 이틀 전에 직접 담근 깍두기 한 통, 어제 남은 된장국, 달걀 2개, 그리고 지난 주말 시장에서 사온 두부 냉장고 안에 든 것이 전부입니다. 아침엔 많이 안 먹어요.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 쌀은 3kg짜리 한 봉지를 한 달에 딱 하나 씁니다. 3kg에 8,500원. 할머니는 밥솥 대신 냄비로 밥을 짓습니다. 전기밥솥은 6년 전 망가진 뒤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냄비밥이 더 맛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다 냄비로 지었잖아요. 달걀 1개를 후라이합니다. 기름은 식용유 한 방울. 콩나물을 한 줌 찬물에 씻어 된장국에 넣고 데웁니다. 깍두기를 조그맣게 썰어 그릇에 담습니다. 밥 한 공기, 달걀 후라이 하나, 데운 된장국 한 그릇, 깍두기. 이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식비 예산은 한 달 18만 원. 하루로 환산하면 6천 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합쳐 6천 원. 외식은 생각도 못합니다. 요즘 식당 가면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잖아요. 그거 한 번 먹으면 이틀치 식비예요.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라디오를 틉니다. TV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낮에는 잘 안 켭니다. 오래된 작은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물가가 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또 오른다고, 또 오른다고. 근데 내 연금은 그대로잖아요. 오전 8시 30분 약 먹는 시간, 그리고 몸의 고통. 아침 식사를 마치면 약을 먹습니다. 할머니의 약은 3가지입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위장약. 매달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48,000원입니다. 이것도 줄이고 싶은데 약은 못 줄이잖아요.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 혈압약은 10년째입니다. 5년 전부터는 무릎 관절도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이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장 보고 오면 한참을 쉬어야 해.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동네 내과. 거기서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 포함해 한 달에 약 15,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부담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나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요. 덕분에 병원을 못 가는 달이 없으니까. 약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10분 정도 소파 아닌 바닥에 앉아 쉽니다. 관절이 굳지 않게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유튜브로 어르신 체조 영상을 따라 하던 것이 2년 전부터입니다. 큰딸이 핸드폰 바꿔줄 때 유튜브 사용법 알려줬어요. 처음엔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운동 영상도 보고 옛날 노래도 찾아 듣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 들수록 몸 하나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의지가 필요한지 실감하시나요? 오전 9시 30분
장 보러 가는 길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장을 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장바구니 2개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장은 근처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버스를 타면 되지만 3분 타는데 1,500원이 아깝습니다. 어르신 무임승차는 만 65세부터지만 이 지역 시내버스는 70세 이상부터 무료입니다. 할머니는 작년부터 무료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으면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걷는 게 운동도 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잖아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기는 할머니의 세계입니다. 이 시장에서 30년을 장 봤어요. 여기 아주머니들 다 알아요. 두부가게 앞에서 멈춥니다. 두부 한 모에 1,500원. 2모 사면 2,500원이라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시작됩니다. 아유, 할매 또 오셨네. 오늘 두부 싱싱해요. 한 모만 사면 안 돼요? 둘이면 내가 다 못 먹어서. 그럼 이거 반 모로 900원에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런 식입니다.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깎거나 조정해서 사는 법을 압니다. 채소는 파시다 남은 것을 오후 늦게 오면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영 급하지 않은 건 오후에 옵니다. 오늘 구입한 것 목록입니다. 두부 반모 900원, 콩나물 한 봉지 1,000원, 시금치 한 단 1,500원, 감자 3개 1,200원, 양파 2개 800원, 달걀 10개 2,800원, 멸치 소량 1,500원, 미역 줄기건 500원, 오늘 총 지출 1만 200원. 이거면 4일은 먹을 수 있어요. 잘 사면 되거든요. 장바구니 2개의 물건을 나눠 담습니다. 무겁지 않게 무릎이 버틸 만큼만. 집으로 돌아오는 15분 길이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장 보고 나서 계단 오를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떡해요. 내 집인데. 오전 11시 집안 청소, 살림의 자존심. 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잠깐 앉아서 쉬고 나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기는 없습니다. 빗자루와 대걸레로 합니다. 청소기 사려고 했는데 빗자루로 하면 운동도 되고 전기도 안 쓰고 뭐하러 사요. 방 하나와 부엌을 쓸고 닦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화장실도 닦습니다. 욕실 타일 사이사이를 오래된 칫솔로 닦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여기 사는 게 좁아도 더럽게는 못 살아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화장실에는 욕조 대신 샤워기만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가스비가 아까워서 하루 한 번만 씁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근처 목욕탕을 이용합니다. 동네 목욕탕 어르신 요금 4,000원, 한 달이면 16,000원. 목욕탕 가는 날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뜨거운 물에 몸도 녹이고 청소를 마치면 점심 준비를 합니다. 낮 12시 점심, 그리고 전화 한 통. 점심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남은 밥 위에 시금치를 데쳐 무친 것과 감자조림. 된장국은 어제 것을 다시 끓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늘 쓸쓸하지만 할머니는 꼭 밥상을 차려서 앉아 먹습니다. 서서 먹거나 대충 먹으면 더 외로워요. 차리고 앉아서 먹어야 밥 먹었다는 느낌이 나요. 밥을 먹는 도중 전화가 옵니다. 둘째 딸 미경 씨 47세입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뭐 먹어? 감자조림이랑 시금치. 또 그거야? 고기 좀 사서 먹어. 고기가 얼마나 한대? 내가 용돈 좀 보내줄게. 됐어. 필요 없어. 잘 먹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미경이가 마음은 착한데 걔도 애들 둘 키우면서 빠듯하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손을 벌려요. 세 자녀 중 첫째 아들 진호 씨 52세는 서울에 삽니다. 1년에 한두 번 내려옵니다. 명절에도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습니다. 지난 추석엔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냐고요? 서운하죠.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식이라도 다 자기 삶이 있잖아요. 셋째 막내딸 지수 씨 43세는 근처 대구에 삽니다. 그래서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줍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할머니가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지수가 반찬 가져올 때가 제일 좋아요. 밥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잖아요. 오후 1시 30분 낮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할머니는 잠깐 눈을 붙입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낮잠 자는 게 사치 같아도 이거 하나 있으니까 오후를 버티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채널을 엽니다. 주로 보는 것은 트로트 공연 영상, 농촌 일상 브이로그, 그리고 요리 영상입니다. 이 사람 유튜버 지목 꼭 나 같아. 혼자 사는데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보면 힘이 나요. 핸드폰 요금은 월 12,100원짜리 알뜰폰입니다. 데이터는 3기가 부족하면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씁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창문, 디지털 세계로 향하는 통로가 이 작은 화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중 자신만을 위해 쓰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들여다볼수록 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후 3시 경로당, 진짜 사람 냄새나는 곳. 오후 3시 할머니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이 경로당에는 동네 어르신 15명에서 20명이 매일 모입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 수다를 떠는 분들, 그냥 앉아 TV 보는 분들. 박순자 할머니는 주로 수다 모임에 끼어 앉습니다. 여기 오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죽어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경로당에는 국가 지원으로 에어컨과 난방이 됩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노인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여기 오면 집에서 전기장판 안 켜도 되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오늘 경로당에서 나온 화제는 물가 이야기입니다. 라면 가격이 또 올랐다는 것, 마트보다 시장이 그나마 싸다는 것, 요즘 유기농 채소가 왜 그리 비싸냐는 것. 우리끼리 있으면 모든 이야기가 통해요. 바깥에 가면 다 우릴 어떻게 봐요. 짐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할머니 옆에 앉은 이봉남 할머니 78세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손녀가 용돈 5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야, 5만 원이 그렇게 좋아? 그럼요. 혼자 쓰는 돈이잖아요. 아무 눈치 없이.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한 소리인지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저희도 멈추게 됩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 하루의 마지막 요리.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미역국과 두부 부침, 콩나물 무침.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 국물을 우립니다. 불린 미역을 썰어 넣습니다. 미역국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끓여줬다고 합니다. 이거 끓이면 자꾸 생각나. 저 사람이 미역국 참 좋아했거든. 남편 박기수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2019년 봄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였습니다. 함께 산 지 49년, 결혼 50주년이 딱 1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49년을 같이 살았는데 50주년은 못 봤어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할머니는 재빨리 앞치마로 닦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두부를 부칩니다. 기름을 아껴 한 면씩 천천히. 콩나물은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 소금 조금 넣어 무칩니다. 참기름은 귀한 재료입니다. 조금씩 씁니다.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두부 부침, 콩나물 무침.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상은 꼭 제대로 차립니다. 밥상이 반듯해야 마음도 반듯해져요. 오후 7시 TV 뉴스와 저녁의 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이제야 TV를 켭니다. 7시 뉴스, 소파 대신 바닥에 방석을 놓고 앉아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어쩌고 독거노인이 어쩌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통계 속에 있잖아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저녁 8시쯤 막내 지수 씨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이번 주말에 들를게.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응, 먹었어. 기다릴게. 짧은 문장이지만 손가락이 떨릴 만큼 설렙니다. 자식이 온다고 하면 뭘 해줄지 그때부터 생각해요. 미역국 해줄까? 잡채 해줄까? 한다고 해도 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계산해야 해요. 자녀를 위해 특별 요리를 할 때는 식비 예산에서 추가로 씁니다. 보통 3만 원, 5만 원. 이달 절약한 돈에서 충당합니다. 자식 밥 차려주는 날이 제일 행복해요. 많이 먹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오후 8시 30분, 내일을 위한 계획, TV를 끄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지출을 적습니다. 장에서 쓴 1만 200원. 경로당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캔음료 하나 1,200원. 합계 1만 1,400원. 예산 대비 지출 체크를 합니다. 이번 달 식비 예산 18만 원에서 지금까지 쓴 돈은 6만 3,700원. 아직 12일이 남았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이 수첩이 없으면 불안해요. 적어놔야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내일 해야 할 일도 적습니다. 병원 약 리필 전화하기. 창문 방충망 수리 문의하기 혼자 못하니까 관리실에. 지수 온다고 했으니 잡채 재료 메모해두기. 소소하지만 이 계획들이 할머니의 삶을 유지해주는 뼈대입니다. 오후 9시 30분 잠자리 준비, 그리고 하루의 기도, 씻고 나서 잠자리를 펴니다. 이불을 깔고 전기장판을 켭니다. 온도 조절 스위치를 1단으로 맞춥니다. 전기세 아끼려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도 별 탈 없이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카메라 팀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낮에 경로당에서 이봉남 씨가 손녀한테 용돈 받았다고 웃는 거 보는데 나는 손녀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싶어서 그때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더 힘드니까.
이 말이 하루 종일 저희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10시 불을 끄며 전등을 끕니다. 전기장판에 작은 불빛만 남습니다. 창문 너머로 빌라 단지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딘가에서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소리들이 밤을 채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74세, 월 국민연금 30만 2천 원, 기초연금 32만 3천 원, 월세 22만 원, 약값 4만 8천 원, 식비 6천 원 이하로 하루 세 끼, 경로당 친구들, 가끔 오는 막내딸, 매달 25일 노란 수첩.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한 노인의 하루입니다. 저희가 박순자 할머니 댁을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카메라 왔다고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었죠? 매일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돼요. 살만해요. 그 말이 끝나고 304호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살만하다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월 62만 원으로 혼자서 무릎 아프면서도 살만하다고 말하는 74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노후는 어떨까? 혹시 지금 박순자 할머니처럼 사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신 건 아닐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 24시간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월 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 62만 5천 원으로 살아가는 삶. 숫자만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는 아침마다 반듯하게 개는 이불이 있었고, 노란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내려가는 의지가 있었고, 경로당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온다는 문자 한 통에 설레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살만해요. 그 말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진짜 삶의 힘이라는 것을 하루를 함께하면서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웃이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이 이야기를 꺼내야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노후 준비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혹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저희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